옛날 옛적에 중세시대에 어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명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항상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신비한 현상들로 인해 밤마다 고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특히나 매일 밤 마을 중앙 광장의 오래된 시계탑에서 들려오는 똑딱 소리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죠. 그 시계는 고장난 지 오래되어 시간이 맞지 않았고 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자정이 되면 언제나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을의 젊은 학자이자 모험가인 마르쿠스는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르쿠스는 마을 도서관에 보관된 오래된 고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적 이론에 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 속에서 읽은 데일 원인에 관한 이야기는 마르쿠스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움직임에는 분명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문장을 읽고 그는 모든 움직임의 초기 원인을 찾는 것이 그의 탐험의 핵심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마르쿠스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고장난 시계탑이 움직임의 원인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시계탑 내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시계 내부의 톱니들이 다른 상태로 정지해 있었고 수리하지 않는 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시계가 움직이는 이 기이한 현상을 마르쿠스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그는 자신의 이론 과정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관찰과 이론을 설명하고 최초의 움직임을 찾아야 한다고 설득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기 위해 모였습니다. 마르쿠스는 마을 아이들에게는 시계탑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움직임들을 기록하게 하고 어른들에게는 오래된 기록이나 이야기를 찾아보도록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한 노파가 다가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 시절, 즉 정말 오래전 마을에는 같은 시계탑을 돌보던 마술사가 있었으며 그는 매년 자정에 마법의 힘으로 시계를 잠시 움직이도록 설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마술사의 힘은 지금도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과연 움직임의 최초 원인은 마술사의 마지막 행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죠. 곧 그와 마을 사람들은 시계탑의 아래층에 오래된 비밀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진기한 마법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술사가 남긴 마지막 마법의 흔적이었고 시계는 그 마법진을 통해 매 자정 잠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마르쿠스는 그 시계 이제일 원인을 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퀴나스의 움직임에 관한 증명을 통해 무언가를 설명하려면 결국 그 근원을 이해하고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죠. 그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를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원인이 있으며 이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이후로도 마을 시계는 여전히 자정이 되면 잠시 움직였고 이제 그 작은 기적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마법과 그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기억나게 하는 소중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어느 작은 마을에 리바이어던 카페라고 불리는 작은 커피숍이 있었다. 이 카페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이는 특별한 장소였다. 이곳의 주인은 우스꽝스럽고도 지혜로운 노인인 토마스였다. 사람들은 그를 홉스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는 젊은 시절 철학을 공부했고 이제는 그 이론들을 현실 세계에 적용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리바이어던 카페에 모여 토마스 할아버지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셨다. 그 커피는 아주 특별했다. 한 모금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갈등이 사라지는 이상한 매력이 있었다. 카페의 벽에는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가 늑대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문장이었다. 어느 날 고직센 두 형제가 있었다. 그들은 유산 문제로 크게 다투고 있었고 마을의 평화를 위협할 정도로 갈등이 심각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그들은 다시 리바이어던 카페에 모였고 토마스 할아버지의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토마스는 이 형제들을 부르더니 그들을 위해 특별한 커피 한 잔씩을 준비했다. 형제들은 커피의 따뜻함에 긴장이 풀리면서도 저마다의 목소리로 각자의 입장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토마스는 형제가 대화를 끝마치자 부드럽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때로 늑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늑대 본성을 억제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하나의 사회계약을 만들어 그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는 규칙을 세웠다. 형제들은 결국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합의에 도달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리바이어던 카페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언제나 혼란과 갈등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곳에 모여 토마스 할아버지와 함께 문제를 해결했다. 그들은 그에게서 홉스의 이론을 삶 속에서 실현하는 법을 배웠고 그 결과 마을은 한층 더 단합되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다.
이렇게 리바이어던 카페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닌 마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매개체가 되었고, 먼 훗날까지도 사람들은 그곳에서 홉스 할아버지의 지혜를 기억하며 살아갔다. 마을 사람들에게 리바이어던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커뮤니티의 중심이자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작은 마을에 제로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 관점과 철학을 설파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열린 연례 축제에서 제로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장자크 루소의 자연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로가 말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연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삶을 서서히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제로의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초에 인간들이 자연 속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웠으며 도덕적 평화 속에 살았다는 루소의 사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 자연 상태에서는 사유재산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의 큰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았던 것입니다. 제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했고, 이것이 사회적 불평등과 그로 인한 다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간은 점차 평화롭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멀어져 갈등과 경쟁이 만연한 사회로 변화하게 되었죠. 이때 한 마을 소년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 있나요? 제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지요. 루소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개혁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공동체의 일반 의지에 맡겨 모두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 다시 한번 협력하는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로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그 이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의 목표와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사회계약이라 참으로 흥미로운 생각이네. 그럼 우리 마을도 그런 식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말인가? 제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대신 더 큰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친다면 작은 마을이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의 자원을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거나 서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여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제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의 대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현실에서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축제가 끝난 후 제로는 다시 나무 아래에 앉아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오늘의 대화가 작은 파동이 되어 언젠가 큰 파도를 일으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음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사람들에게 자연 상태와 공동체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모든 이타주의 철학들이 모인 가상의 왕국 베네볼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각기 다른 이타주의 이론들이 살아 숨쉬는 철학자와 따르는 이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특별함은 바로 매년 열리는 페스티벌 이타주의 올림픽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각 철학자들은 자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세상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을 선정하곤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화려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참가자들 중 유난히 빛나는 한 참가자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를 따르는 청년 루카스였습니다. 루카스는 길고 복잡한 여정을 거쳐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서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한때 감정적 기부자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주 푸드뱅크에 기부하고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보람차지만 다소 단편적인 선행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 이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과 기부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싱어의 이론에 매료된 루카스는 세상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더욱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교육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빈곤 지역의 학교를 설립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 전체가 자립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루카스의 프로젝트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가정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쳤습니다. 루카스는 그 성과를 보며 비로소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마음의 만족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루카스는 이타주의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여정과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참가자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즉,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순간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진 자원을 사용한다면 세상에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카스의 사례는 베네볼리아의 시민들 사이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효과적 이타주의의 대표자로서 그는 금메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접근법을 따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베네볼리아에서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자원을 다시 평가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날의 메시지는 이웃 나라에도 퍼져나갔고 효과적 이타주의는 지구 곳곳에서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루카스의 이야기는 단지 재미있는 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세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작다고 해서 변화의 가능성도 작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순간 작디 작은 자원도 세상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